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가 4개나 있었습니다. 아주 주제별로도 특색이 있고 시장에 던지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라든가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언급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 간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총 이제 5분께서 토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주제 발표하신 분 3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발표하신 분들은 좀 쉬셨다가 지금 이제 전문 토론으로 오신 박은갑 위원님과 김학한 그 교수님께서 먼저 그 주제 자유롭게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발표하신 발표자께서도 이제 추가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6.17 대책하고 7.10 대책 때문에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최상욱 위원님께서는 일부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대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전월세 3법,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5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이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공통으로 말씀을 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부터 오늘 발표 주제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책의 효과하고 전월세 임대차 3법 관련 얘기를 두 번째 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7분 내외 정도, 한 7, 8분 정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은갑 위원님 큰 박수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가 주택시장 대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쪽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는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특히 공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같은 요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저는 김윤희 상무님 그 말씀을 좀 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서 주택 공간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나저나 상무님 하나 어디 가셨지? 상무님 가셨나? 가셨어요? 야,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주방이나 이게 싱크대가 과거보다 높이가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한국인의 그 신장이 높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요새는 주방도 남녀 모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들어가서 주방이 높아진 게 아니라 저는 그 한국인의 어떤 평균 신장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가시버렸구나. 아이고 참. 저는 사실상 그 애프터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주택 시장 마켓에 대한 것보다 이런 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가 분명히 공간 구조, 공간의 어떤 소비 패턴을 이제 본질적으로 저는 많이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전염병 차원을 떠나서 우리 어떤 사고 구조나 어떤 행동 패턴도 많이 이제 바꿔놓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종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요사이 그 넥스트 노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단순하게 전염병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어떤 표준, 어떤 행동 양식이 된다는 측면에서 넥스트 노멀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 이 검색어를 보면요, 가장 많이 검색한 게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집인데 가장 검색어가 적었던 게 여행,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게 뭐 데이트 이런 게 줄고 집인데 그러니까 집의 재발견이자 저는 집의 재탄생이라는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 이걸 홈코노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다양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게 다용도실화 되는 거죠. 이게 복합 공간화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샘 주가가 이번에 아까 많이 올랐다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경기가 침체됐는데 어떻게 한샘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수리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홈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홈이 단순하게 그냥 그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 때문에 홈 오피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카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뭐 달고나 커피가 이제 홈 카페에 된 거고 또 홈 누댄서. 집에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게임하는 거죠. 놀이하는 건데 이 루덴스가 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홈 히트니스 아까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펠로톤이라는 그 업체가 그 내나 홈 히트니스 업체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보면은 39달러 정도만 내면은 그 프로그램이 생방송되는 게 14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집에서 이제 헬스하는 어떤 그런 것도 또 유행하고 있고 또 콘서트 앳 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뭐 뮤지컬 같은 것도 이제 보는 걸 말하는데 요 사이도 보면은 그 홈술이라고도 있습니다. 홈술이 뭐냐 하면은 혼술하고 다른 거예요. 혼술은 집에서 술 먹는 거고 홈술은 집에서 먹는 거고 집에서 혼자 먹으면 혼술이에요. 홈술하고 혼술은 다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집의 활용도가 달라졌고 과거의 어떤 그런 단순하게 어떤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제 뭐 집콕족 혹은 이제 홈캉스, 홈이 하나의 이제 바캉스가 되는 거고 스테이케이션, 그러니까 집안 여가족 이런 거를 이제 스테이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지을 때 올인빌이라고 그래서 올인빌, 그러니까 그 빌리지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는데 지금은 올인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에 이제 그 과거의 어떤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공간을 떠나서 분명히 앞으로도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게 많이 살 거라고 보기 때문에 1분 할게요.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자꾸 보셔서 그러면 건설사들도 분명히 이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오피스를 이제 겸용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형 벽체 중심으로 이게 평면 구조를 저는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파트도. 그다음에 우리 과거에 보면 철골조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용인에 뭐 옛날 동아 아파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철골조 아파트처럼 이렇게 자기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커뮤니티 센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뭐 찜질방이나 수영장이나 뭐 헬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 공간,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뭐 근무를 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커뮤니티 센터 이른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인데 폐쇄형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건설사들이 여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이런 정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파트가 단순하게 과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그게 25.7평을 공간하는 이제 협소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 그러니까 찜질방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또 나와서 정원도 이렇게 산책하고 또 옥상도 이용하는 그런 개념에 굉장히 그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게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도 주택 산업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가 던지는 시사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상무님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왜냐면 이건 아무도 안 하시니까 나머지 임대차 3부 이런 거 다 하실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요 부분에 제가 요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첨언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얘기 박수. 예,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공간 변화라든가 뭐 집 방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택 이코노미 하는 것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06년인가 사스가 홍콩을 공격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락다운이 있었고 이제 포스트 사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한 논의가 진전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도 있고 그 반대 논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뭐 백신 한번 나오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된다면은 과거로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게 지긋지긋하게 에볼라나 HIV처럼 계속 한다면은 이런 사회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김학환 교수님께서 뭐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주제 발표의 주된 흐름은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주택 시장의 이제 향방이 좀 어떻게 될 거냐 전망하는 거 이게 그래도 상당한 또 대중의 관심사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정말 뭐 22번 이렇게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잡히는 거가 우선 원인이 뭔가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원인을 이제 짚어야 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볼 때 이제 저는 우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유동자금이 이제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4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3,018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식 시장이라든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이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이게 이제 주택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잘 이렇게 먹혀들지 않고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던 점도 바로 이제 거기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한다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 경기나 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역시 또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설령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 이거를 바로 해소하기는 어렵고 저금리 기조에서 바로 이렇게 탈피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은 계속 할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에 아까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어떤 주택 보급률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 보면은 자가 보유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 보유율이 주택 보급률보다 형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규제로 인해서 아까 저기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택이 시장에 출회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보면은 다주택자 결국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시장에 출회되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수급의 숨통이 조금 튑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공급량의 절대 공급량이 저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풀려도 이거는 절대 공급량이 반드시 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그 710 대책에서 그나마 뭐냐면 공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나온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론상 그린벨트까지 이제 풀어서 어떻게 하고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거 이전에 우선 법적으로 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 법적 규제,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런 거부터도 우선 손을 대야 됩니다, 같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뭐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채 그냥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주택 가격 전망을 보더라도 이제 가장 우리 민감한 게 뭐 제가 이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이제 뭐 정책연구 고문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공인중개사들이 사실 여기 민감해요. 민감한데 또 잘 알고. 근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매매가 전망 지수가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소비자 소비 심리 지수,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역시 이것도 좀 앞으로 주택 가격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저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전망들이 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경우에 이제 청약 시장 뭐 이런 게 이제 과열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기존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정책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같이 그냥 다 거래 규제 속에 이렇게 묶어서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 쪽은 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뭐 여기에 제가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구라든가 경제 뭐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역시 그 회전율이 미국이 우리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그 요인이 뭔가 그 요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대출을 규제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대책 속에 보면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 규제의 올바른 방향은 거래를 규제로 인해서 거래를 너무 침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거래를 규제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교란 행위 질서를 교란행위 하는 정도를 규제하는 적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래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또 뭐 몇 번에 이렇게 그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좀 찔끔찔끔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도 생각하면서 좀 근본적인 처방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면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이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물론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기조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좀 재검토하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뭐 그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부터 해가지고 대책까지 이제 제시까지 광범위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뭐 원인이라든가 대책 뭐 방향 말씀은 하셨는데 아마 정부에서 오셨더라도 얘기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 방향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 공급이 중요하다라든가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표자분들께 이제 송 부장님하고 이제 김 실장님, 최 위원이 순서대로 한 5분 정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라든가 여기 기자분들은 그런 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 또는 5법이라는 게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 5분 내외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래도 송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시죠. 네. 네, 이번 규제들이 그 거래뿐만 아니라 취득 단계, 그다음 보유 단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그 세금 그 관련 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시장의 영향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매물 잠김 현상이 그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그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산시장 안에서의 시장 기능 부분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의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자산시장에 특히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시장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막대하고 이 단지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도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장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함께 그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제한하거나 매매 자체를 제한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금융시장 전반적인 주담대 시장 현황, 전세 가격을 또 제한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용시장과 전세대출시장, 그리고 보험과 그 신용과 관련된 각종 연계된 시장들, 그리고 자산시장이 약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영향으로는 소비의 감소, 특히 그 거시경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시경제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지 그 자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되겠다. 물론 이 안정화라는 측면이 개념적 정의에서 안정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안정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안정화는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자산의 변동성, 변동폭에 대한 스테디한 그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각종 그 언론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안정성이라는 의미가 자칫 단순히 가격 하락 쪽으로만 그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자산 시장 자체를 저해하지 않고 그 기능적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더 말씀을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덕래 실장님께서도 한번.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 모두에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반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리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710 대책이 나와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주택 보유율이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0%가 임차 시장에 있는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는 한 10% 정도까지는 공공주택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공적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30%는 민간 시장에서 임차 가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30%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개인이 어떤 뭐 절세든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바꿔서
파들여서 했던 문제들은 분명히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면 오래전부터 어떤 기업형으로 임대사업을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런 건전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그룹이 지금 동안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었던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 710 대책에 의해서 막혀버린다라고 하면 30%의 민간 임차 시장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상하게 변질돼서 나타났던 부분들의 문제는 제거한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시장에 건전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를 해서 정상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이전에 시기로 돌아가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집이라는 게 네 번째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그냥 잠자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누구나가 다 이거를 자산시장의 자산가치, 그리고 내가 투자할 상품으로 너무나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삶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내부를 이제 바꿔야 되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잠을 잤던 공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외부에서 생활들을 했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제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옛날에 잠만 자던 집이 이제 앞으로 거기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바뀔 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 안에서 과연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집이 삶의 공간으로 바뀌려면 지금까지 너무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는 투자 시장으로 너무나 저는 쏠려 있다라고 보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가치하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공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그런 집에 대한 가치들을 조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택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2015년에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인 주거권에 대한 것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과 허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주택법에서 담고 있던 금융과 지원에 대한 것들이 다 지금 나가서, 사실 주택법이라고 하게 담고 있는 거는 건설 공급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유틸리티도 넣어야 되고, 복합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설 공급 중심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산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투기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공간을 바꿔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기업도 육성을 해야 하고,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집을 짓고 그걸 살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라든가 전매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어떤 기존의 개념에서 이제 좀 주택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주택은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급을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이런 질적 주택보급률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공급지표도 양적, 질적 지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그 충분한 재고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적 지표를 조금 개발을 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간 개념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질적 지표의 추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코로나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주택 산업은 어느 정도 건실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최상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질문이 임대3법 관련해서 질문을 3법하고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네네. 그 추가로 이제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임사까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2008년부터 14년까지 매매시장 하락기에 전월세는 반대로 상당한 상승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매와 전세는 보통 반대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전세를 살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둘이 상보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이제 민간 임대차 700만 가구 중에서 뭐 임대료 통제가 전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설명은 합리적으로 되는데요. 문제는 15년부터 20년까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을 초과했고요. 그런 국면에서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이 증명하듯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초기에 정책을 도입하던 환경과 완전 달라진 환경에서 저희가 마치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하계올림픽 준비했는데 동계올림픽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주임사 제도를 그대로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보유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좀 응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이 주택가격 앙등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진작부터 어느 정도 정책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710을 통해 가지고 현재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몰만 시킨 건데 현 주임사자에 대해서 어떤 뭐 거대한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현재 주택 가격이 어떤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공급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안정세나 혹은 하락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또 반대로 임대료가 올라갈 만한 그런 개연성이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 보호 관련 3법, 4법, 5법 이런 형태로 대책이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흐름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주택시장이 자산가격으로 기표가 될 정도로 자산시장이 일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응용해서 주택을 투기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투기적인 면모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포럼 하는 이유나 22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올라서가 아니고요. 주택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라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파르게 올라간 주택가격이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자산시장은 근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융산업이 그 유흥자가 레버리지이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과 경제 주체의 본성 때문에 반드시 모든 레버리지는 규제 산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거주권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적 모자이크 이론으로 방어를 합니다. 주택이 자산시장 일부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환경은 보존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이론을 디펜스 하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생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 발생한 거고 과거 80년대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 2020년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금융시장에 준하는 레버리지 통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차주가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SR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나머지는 LTV도 있고 DTI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전세 낀 그 전세도 결국에는 금융차익금인데 그 금융차익금을 대출 총량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는 아주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고요. 그 전세 낀 금액이 결국 전세 만기 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돌아온다면 전세 총량에 대해서 2년으로 그 차익금을 계산하고요. 4년 후에 돌아온다면 나누기 4를 해서 계산하는 형태로 금융차익금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를 쓸 수 추구하는 상품이 되지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 움직이게 되거든요. 현재는
이론상 무제한 차입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차입이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무제한 차입이 가능한 자산 시장은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화 정책과 전세 끼인 갭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끌어와서 관리하는 형태의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현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금융과 국토부와 전방위적인 이런 형태의 대책들이 나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박수를 한번. 자, 이제 한번 다 돌아왔고, 다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개괄적인 얘기 하셨고요. 우리 박 의원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방금 질문 드린 거하고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부터. 네네. 우선 지금 임대차 3법, 5법 하면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다 인센티브도 없어질 뿐더러 무슨 이제 이게 마치 투기 세력인 양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임대차 3법까지 입법이 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 갱신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제장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걸 이제 얼마로 하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거래거든요. 사실은 정상 시장에서 거래는 원칙적으로 어떤 규제 없이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 건데, 다만 이제 임대 시장 또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상도 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저기도 이제 다 와해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강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거래 침체되게 되면 물론 이거를 이제 거래를 이렇게 하고 하는 중개시장 같은 게 위축될 건 뻔한 일입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제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메리트가 다 없어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저기를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맞춰 가지고 우선 가격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를 규제하겠다,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막 몰고 나가는 거는 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전세 세입자 보호라든가 이게 너무 강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박원갑 위원님께서 한번. 예, 저도 지금 그러니까 주택 시장 혹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과거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은 저는 이게 군집행동 혹은 쏠림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들이 자기 어떤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요새 말하면은 그런 유튜브라든지 카페나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구해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게 각자 행동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떼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떼지어서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이제 불안 심리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최상욱 의원이나 또 의원님이나 송인호 박사님이나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김덕래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아까 포모 정우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만 뒤지면 안 된다는 그런, 괜히 나만 집안 사면 손해 볼 것 같던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 부분들이, 특히 이제 과거에도 2006년도에 그런 판교 분양할 때 그때도 보면은 막판에 가서 이런 비성적 과열이 극대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보면 거의 이런 포모 정우군,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런 심리적 불안을
크게 겪을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법의 해결사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적합한 혹은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 부분인데 왜냐하면 심리는 모든 변수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이제 신호 보내기 일종의 이제 이거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자꾸 30대들이 지금 주택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병목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과열이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신호 보내기는 앞으로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계속해서 공급을 늘릴 거다. 기다리면 집을 어쨌든 간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신호 보내기가 중요하고 그게 그냥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신호 보내는 공급이라는 신호 보내기가 뭐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뭐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성 그러니까 실행력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신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장하고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이른바 이제 복잡 적응계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지능이 많이 높아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주택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도라 할거든지 이해도나 뭐 상황 대처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도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신호 보내기 그리고 신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심리라든가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기자분들도 많은데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렇게 됐을 때 건설업계나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끝났다라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업계에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최상욱 위원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은갑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건설업체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대책과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거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전 직업이 건설업 분석하는 애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에 국내 건설 수주액이 164조 원으로 사상 최대 건설 수주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5년에 주택시장 호황 전까지는 건설 수주액 뭐 제일 높게 나온 게 110조 원 수주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건설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증폭이 된 거는 맞고요. 다만 전년비 증가율이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는 했는데 기성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조금 잡히는 게 있지만 건설 시장에 종사하는 전반적인 밸류체인 규모는 아주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 이익 규모도 뭐 국내 대형 건설사들 평균 연에 한 4천억 벌었으면 지금 8천억씩 벌고 있고 2배 정도 벌고 있고 현금 흐름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건설사들은 전체적으로는 내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수주 물량이 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주 경합이 좀 심해지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건설사들마다 어떤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흐름인 거는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앞으로 뭐 SOC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나오니까 단순 건설 수주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규모의 경제는 이어갈 것 같고요.
이런 그런 사업 변화나 이런 거에 잘 대응하는 건설사들이 조금 살아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관련해서 뭐 폐기물 매립업을 인수하는 회사라든가 신사업 인수하거나 이런 형태로 최근에 그렇게 돌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이 대표적인데 그런 돌파를 하지 않았던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보통 역사 뒤에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주택 건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돌파하게 되면은 신규로 건설 주택을 지을 필요가 좀 많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을 리폼하는 그런 건자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건자재 시장 규모가 좀 커진 게 있고요. 실수요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가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요. 자산 배분 전략의 원칙은 분산 배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그런 의미로 전체 자산의 거의 100%를 어느 시점이 되었든 간에 투입하는 거는 저는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포모라는 그런 미명하에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 거주하지도 않을 부동산을 전세 끼고 사놓거나 하는 형태의 그 투자가 나중에 상당한 그런 높은 변동성이 놓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은 뭐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지만 안 되면은 진짜 회복이 불가능한 데미지로 이어지게 되니까 주택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는 저는 이제 거의 농담처럼 현재 우리나라 DSR이나 DTI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의 20%라는 대출 한도를 지키면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주비가 낮아지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언제든지 투자의 기회를 또 얻어갈 수가 있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준이라면 뭐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막 올인해야 되고 막 부모님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고 신용대출 받고 전세대출 받고 대출 있는 거 다 끌어쓰고 P2P 받고 사내대출 받고 막 이렇게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모든 그 극대로 몰아가지고 자산을 지금 취득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발표도 하시고 질문도 이게 답변을 또 추가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현업에서 금융권에서 보시기에 건설업계와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앞부분에 제가 홈코노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의 어떤 그 다용도실화 혹은 이제 복합 공간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가변형 백지라든지 뭐 철골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시설, 조경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는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 제이슨 생크라고 해서 베스트셀러인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탈도심하고 탈아파트가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집을 많이 사고 있는 30대들이 도심 콘크리트 키즈이자 아파트 키즈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이 소비는 경험치에 따라 소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어떤 경험적 공간들이 저는 도심 콘크리트 혹은 도심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도심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갈 거다. 전원 쪽에 뭐 그런 전원주택이나 뭐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이런 쪽은 여전히 뭐 존재는 하겠지만 틈새 정도지 주력 상품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에도 저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저는 흐름은 뭐 개인적으로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부는 뭐 자율형 자동차니 뭐 재택근무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도심 속 아파트가 여전히 시장에 저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분들은 그 부분에 좀 저는 제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은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부분은 우리 최상욱 의원님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710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갭 투자와 아파트 임대 사업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본이득을 이제 그 겨냥하는 하나의 이제 신종제 투자 방법이 이제 돼버린 건데,
원래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다가구나 원룸이나 빌라를 가지고 했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관리할 게 없고 또 자본이득이 또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를 이제 활용해서 자본이득 말하자면 시세 차익에 이제 그 맞춘 일종의 갭 투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 이제 그게 이제 그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이제 거주 목적의 주택 시장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실 때도 주거 가치가 높은 쪽으로 저는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옆집이나 영희 엄마나 철이 엄마나 영희 아빠나 철이 아빠 보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의 그 집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대부분 오를 때 삽니다. 오를 때. 내릴 땐 또 안 사요. 그래서 이런 강한 특히 집값이 오를 때 강한 어떤 군집 행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집값이 올해로 따지면은 올해 7년째 오릅니다. 7년째. 이 2013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라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저금리도 좋고 뭐 아파트 부족도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선현들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산고곡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르면 내일도 오를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편향을 가지거든요. 바이어스를 가지는데 그게 이제 지속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성적 과열이고 포모 증후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멀리 바라본다면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다만 우리가 아까 그런 갭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 편향의 어떤 그런 함정에 좀 빠지는 것도 한 번은 좀 경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한국에서 해결이 나든 어떻게 되면은 전 세계가 주목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뭐 스웨덴이나 이쪽에서도 부동산 수요 측면의 규제책 기껏 내놓은 게 LTV 90%입니다. 그게 이제 규제라고 내놓고 있고 취득세 강화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길을 한번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센 세계의 세제,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는 원래 세계에서 제일 높았는데 더 높였습니다. 보유세는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인데 중간보다 약간 낮거나 OECD 기준으로 약간 평균 수준인데 아주 높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높은 나라들은 사실 그 세액 공제라든가 이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유세가 높은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막 올렸습니다. 취득세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이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더 때릴 거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 제일 높은 비율 같은 경우에는 6%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세금 내다 보면 집이 다 날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임대료 상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기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한 것들을 한번 다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가 성공이냐. 한 2년, 3년 집값 잡는 게 성공적인 정책이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말처럼 전 세계가 따라하는 게 맞는 건지, 2, 3년은 잡았는데 10년 지나서는 서민들이 더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뭐 주도 면밀하게, 특히 언론에 계시니까 그런 징후를 빨리빨리 발견하시고 언론 여론에 반영하셔가지고 뭐 교정이 잘 돼서 결국은 이게 다 뭐 부자 때려잡자는 정책이 아니고 서민이 잘 살자는 정책이니까 본래 취지에 잘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미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청중분들 중에서 딱 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 뭐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보통 이럴 때 손을 안 들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표님께서 손을 들고. 질문 없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학생들, 교수님들 가득 잘 들었는데 모든 정책은 시장이 흐르는 대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아까 한전에서도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전세를 사는데 내 집을 인테리어 해갖고 들어갔는데 가서 또 이사가라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한지, 시장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시장 원리에 흐르는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놔두면 공급, 변호사에서 공급을 할 때 분양가를 조금 낮추다든가 그러면 시장 흐름이 그대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뭐 집이 한 3억씩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봐도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 원리대로 모든 거는 흐르는 대로 가서 조금 잘못된 흐름만 좀 지적을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대로도 하시고 다른 분 얘기도 좀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여러 군데 이런 데 가봤는데 개회사 하신 분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는 진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다른 분들 다 가셨잖아요. 보통 개회사 하신 분들은 5분 만에 딱 나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계신 게 너무 고맙고요. 오늘 얘기가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얘기들, 그리고 주제 발표도 상당히 이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좀 안다면은 좀 더 바른 정책으로 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